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대표의 자맹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취 문제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대표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거취 문제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대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단은 당 안팎에서도 압박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결국에는 어떤 결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내일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어제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심각성이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당권을 유지해서 총선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인적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의 혁신의 모습을 당 대표를 사퇴함으로써, 그리고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유권자나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이냐, 그런 것에 어떤 정치적인 가장 큰 극적인 효과를 두고 지금 고민을 예.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키워드를 놓고 과연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한다면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험지 출마, 불출마 이 중에 둘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무게를 싣는다면 어느 쪽으로 실으시겠습니까? 어차피 결단을 할 것이면 저는 한 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면 또 당대표 사퇴 요구가 끊임없이 또 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의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의 유력 주자들이 다 총선 불출마를 하면 그럼 필드에서 전쟁은 누가 치릅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출마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장제원 의원이 어제 불출마를 하면서요, 사실 전국의 방향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김기현 대표로서도 어쨌든 본인의 가진 기득권 중에 하나는 내려놓는 선택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과 같은 점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는 이제 대표직을 갖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러면 지금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셈일 텐데요. 저는 둘 다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표직이냐 또는 울산 지역의 본인의 지역구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직을 유지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출마하는 경우의 수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 야당에 비해서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 불출마를 하고 뭐 의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 내각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용산 대통령실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리들이 보다 야당보다 훨씬 선택지가 넓은 편이고, 그렇다면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본인의 직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 총선을 치르는 것, 그 방법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로도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선수를 뺏겼죠. 불출마를 선언할 거였으면 김기현 대표가 먼저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모양새가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장제원 의원이 너무 치고 나오는 바람에 김기현 대표로서도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그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김 대표의 결단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론인데, 이에 앞서 있었던 게 사실 장제원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을 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기 전에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에게 신호를 주고 떠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윤심 작용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대통령은 뭐 당원이고 그리고 당무에 개입할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어떻게 대통령실과 대통령 뭐 정무수석도 있고 그리고 당과의 밀접한 당정 일체라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총선 출마하지 마라. 그리고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장재원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에서도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가 선거하기 위한 가장 바로미터는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불쏘시개로 써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것은 만약에 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 저는 장제원 의원의 그런 불출마 선언을 폄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난 뭐 대선 국면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윤핵관의 핵심으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계속 자리매김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개국 공신으로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뭐 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불출마를 스스로 결단했다고 보고 이것이 뭐 용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난 강서 보궐선거 패배 후 사실은 당 대표를 사퇴하려면 그때 사퇴를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당 대표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불출마할 가능성 그것은 지금 보면 그 취지가 지금 장제원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불출마 노선으로 같이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결정 그 자체로 봐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결단을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요. 다만 용산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야 당무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뭐 질문을 해본다면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고 예측이 나오는 것은 지난 6일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함께 부산에 방문했던 모습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시장에서 뭐 떡볶이 드시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날 그 떡볶이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도 있었습니다. 그 점심 식사에도 장제원 의원도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사실 그 부산에서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의 만남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이런 불출마라든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로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대표직이던 또는 이제 울산의 지역구던 하나는 내려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 분명해 보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결단의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는 맞지만 적어도 뭐 오늘 내일에는 반드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영남 중진이라는 그 기득권 자체는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윤심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빈손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윤핵관이 물러난 자리에는 용산 핵심 관계자, 즉 용핵관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치는 동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지라는 것이 뭐 국민의힘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 인사를 찾다 보면 뭐 대통령도 정치하는 자리고 그다음 대선 국면에 걸쳐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돕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에서 꾸려지는 공심위를 통해서 전략공천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오롯이 당에서 당의 어떤 방향에 맞는 인사를 꽂는 것이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총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관위에서 뭐 찍어 누르기, 뭐 내리꽂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총선에 상당히 큰 실패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위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21대 공관위에서 잘못해서
총선에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야당에서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정기조를 전환해라. 그리고 검사공화국처럼 검찰 출신 인사를 더 이상 뭐 내려꽂지 말라.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족이 되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통합의 정치입니다. 어떤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세력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정치가 다원성 있는 그런 정치 지금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에 맞는 지역이라든가 험지라든가 그리고 전략적 지역에 내려가서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어떤 지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총선 구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이뇨한 혁신위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뇨한 혁신위가 던졌던 얘기 중에가 그 영남 중진들이 불출마하고 그 지역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때 항상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그 자리에 누가 오는지까지가 보아야 혁신의 완성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장제원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부산 지역의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지역을 지금 그러면 권선동 의원이 정재원 의원이 불출마함으로써 비우고 나면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이거에 따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혁신인지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였는지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내려놓은 그 불출마 지역구에 만약에 용산에서 뭐 누군가가 내려온다면, 또는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이 또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것은 혁신이라든지 희생이 아니라 결국에 자리를 양보해주는 수순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이번 불출마 의도 또는 결단이 좀 국민들께 계속해서 감동으로 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다음 자리에 공천을 누구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이 보고 계신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장제원 의원의 결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중진, 친윤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의 용태가 뒤따를 수 있을까, 그 신호탄이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주목을 받는 건데요. 김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 같다라고 두 분이 전망을 해주셨으니 나머지 중진 의원들, 친윤 의원들도 곧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정치가 결국은 여의도에 누가 가냐 그걸 놓고 싸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기득권 정치의 타파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가혹한 요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겠다는데 왜 내가 이번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친윤 핵심이라고 해서 불출마를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라든가 내적인 그 갈등이 상당히 이제 심한 상황이 총선 때마다 이어지고 있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정권을 세운 핵심 측근들은 사실 1년 정도 있으면 이선 후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출범 이후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제1야당 심판이냐 아니면 국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냐,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선수에 상관없이 뭐 3선, 4선, 5선 그걸 떠나서 기득권 정치 타파의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지금 수도권에서 선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상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진 용태, 험지 출마, 혁신 이런 것은 친윤 핵심뿐만 아니고 서순들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당을 살리고 보수 정치를 다시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스스로 분출돼야 해야만이 보수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초선 의원들도 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뭐 저는 포함돼야 되고요. 뭐 일단 20% 정도는, 근데 민주당이 20%라면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50명 정도가 될 때 상당히 사실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금 이제 재경에 빠질 텐데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뭐 초선 20%라고 해도 한 뭐 열 몇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의 어떤 쇄신 차원에서 초선 다선을 할 것 없이 이번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서 의원들끼리 단체 대화방에서 김 대표의 어떤 결단을 요구한 의원들을 향한 초선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 혁신 대상에 초선 의원이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여쭤봤고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 그리고 네. 김기현 대표까지 어떤 결단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앞서 이제 권성동 의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중진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마찬가지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또 나머지 중진 의원들은 거취에 대해서 결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만 하더라도 본인의 대표직과 그리고 의원직 두 가지를 다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엔 대표직은 사수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권성동 의원부터는 또 이제 계속해서 영남 중진들의 압박에 대해서는 좀 모른 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한 의원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영남 중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지역구는 강릉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영남 출신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아닌데 왜 자기까지 용퇴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않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에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혁신의 대상인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각자 국민의힘 내부의 초선 의원들까지도 본인의 입장에서 혁신의 대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혁신의 대상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요. 권성동 의원만 하더라도 본인이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나 지도부한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쇄신돼야 되는 대상인 것인지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인적 쇄신의 물꼬를 트면서 민주당 그리고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과는 별도로 민주당도 내부에서 혁신과 쇄신의 공감대가 있고 느리지만 또 천천히 혁신의 작업들 목소리는 계속돼서 반영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움직임을 두고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뭐 이런 거로 연결되는 부분은 저는 좀 정치적인 좀 공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뭐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성 모두 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 총선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당연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 총선을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표가 한 지역구에 묶여가지고 뭐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비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대표가 비례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대표가 뭐 불출마를 하거나 또는 뭐 험지 출마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전체 총선 전략과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의원 한 몫으로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당 전체의 총선 전략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으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런 흐름들 민주당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정치는 시소 게임이고 한쪽에서 혁신하면 다른 쪽도 혁신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혁신을 할 바에야 먼저 하는 게 나은 것이 어떤 주도권을 쥐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뭐 최근에 뭐 200석 정도 얻을 수 있다. 여러 지금 워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연, 뭐 송영길 대표 마찬가지로 해서 과거에 너무 오만하고 자만하게 보이면 총선에서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누가 혁신을 먼저 하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혁신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방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180석 정도 민주당이 하위 20%를 탈락시킨다 하더라도 36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천에서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면 공천의 그런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뭐 탈당이라든가 만약 경선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경선을 하지 않고 공천 탈락을 시킨다면 또 다른 신당이 버티고 신당에 여러 가지 지금 신당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어떤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공천 갈등은 민주당발 공천 갈등이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민주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장 변호사님도 뭐 총선기획단에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풍 전야고 과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그러면 비명계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대표 과거에 2004년에 조순영 대표가 대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 비례대표 하위 순번을 받아서 배수진을 친 적도 있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처럼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비례 하위 순번을 받거나 험지 출마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지금 현재까지 정치 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는 현직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요소로서 많이 쓰면 그래서 당 대표부터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듯이 이 여파가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금 주시하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당장 총선 불출마를 한 의원들이 있고 그에 앞서 또 불출마 선언한 초선들과 중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네. 이재명 대표에까지 이르는 중량감 있는 인물들의 어떤 결단이란 맥락 측면에서 이제 네. 다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홍성국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셔서 민주당으로서는 총 6명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성호 의원도 있고 박병석 의원도 계십니다. 총 6분이나 일단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이제 후에는 과연 민주당이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어떤 혁신안과 쇄신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참 뼈아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민주당은 또 민주당 나름대로의 시간표대로 혁신과 쇄신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가 시속 게임이지만 뭐 당연히 국민의힘을 의식해서 바로 반작용처럼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또 정략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긴 호흡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간표대로 천천히 움직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혁신과 쇄신 안 중에서는 결국 중요한 건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 분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좀 통합으로 가는 방향, 이 방향이 저는 가장 큰 또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좀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도 나오고 있고 좀 약간의 또 이견들이 좀 표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당이 통합을 해서 또 총선을 치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면서 국민들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 과제가 지도부와 당내 구성원들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 노선 발언 이제 어제도 화제가 되는데 이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의 공방으로까지 번졌던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겁니까? 네, 일단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움직임 중에 특히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과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뭐 사쿠라 노선이다라는 이제 좀 비난을 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조응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없다, 셀프 디스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서로 맞붙으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당내에서
얼마든지 당내 구성원들끼리 쓴소리를 하고 토론하고 뭐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용어 사용들이 서로 간의 감정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좀 예민하고 서로 간에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좀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가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 행보를 봤을 때도 결국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움직임을 하실 분이지 나가셔서 신당을 뭐 운운하고 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내에서 이렇게 좀 감정이 격화될 만한 언어들이 나오는 그런 또 논의나 이런 토론 또 이런 비판 이런 얘기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과하게 좀 표현하는 측면에서 이번 공방을 해석해 주셨는데 마찬가지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치는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 정치에 들어가 보면 당내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치열하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리고 또 과거의 구민주계냐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고 새로운 신당 창당 모습도 나오는 것이 그만큼 당내 갈등이 훨씬 치열하고 당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논점이 결국은 검찰로 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타당과의 어떤 싸움보다도 훨씬 치열한 것이 당내 갈등이고 이제 민주당도 이런 사쿠라 논쟁, 철새 논쟁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공천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품격의 문제인데 자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유권자라든가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엄청 희화화되고 자극화되고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의원 마찬가지로 2003년도 그 전에 정몽준의 국민통화 21로 갔다가 다시 새천민주당으로 돌아온 것이 2003년 11월 달에 복당을 어렵게 했습니다. 2003년에 복당을 하고 거의 20년 동안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낭인 생활이죠. 낭인 생활을 하다가 20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된 그러기 때문에 과연 뭐 과거에 뭐 구민재계랑 가까운 김민석 의원이 이제는 이재명과 가깝다.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뭐 사쿠라 철새 뭐 김민세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든가 어떤 당의 노선과 같이 가는 것이 사쿠라는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운동권이라고 지금 386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386, 586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환갑이 넘어서 686 세대로 가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한 세력이 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AI 시대의 다원주의 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세대 교체를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요구받는 강한 어떤 추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비명계 초선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86 운동권 청산 목소리 다시 나오고 있는 네. 그 맥락에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사실 뭐 기득권 타파의 측면에서 이제 86 운동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좀 시각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86 운동권 출신이라고 무조건 쇄실이 대상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본질은 역할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지금의 시대에 그리고 국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본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록 86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역할이 있고 앞으로도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역할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면 당연히 또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뭐 젊은 초선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주셨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역할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청산과 쇄신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꼬리표를 붙여서 뭐 86 운동권이니까 반드시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논의보다는 이분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본질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있어야지만 이 논의 자체가 좀 건강해지고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뭐 운동권이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꼬리표를 붙이는 전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당원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만남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또 주목받고 있고 네. 더욱이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꼬리로 연대설이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중간에 선을 그었습니다만 더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 만남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남이 아직 준비 중인 것이고 아직 만나서 메시지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차차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이제 통합의 메시지가 작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당내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균 전 총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내도 상임 고문이시고 또 당내 큰 어른으로서 당연히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은 이 시기에 대표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통합의 메시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 만남이 성사되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뭐 당내 개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과 연결지어서 벌써부터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대 해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정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대상으로 쉽게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리고 만나 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구민주당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 17대 총선에서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 국민에서 7석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의원하고 당시 비례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의원이 그때 당시에 7석 중에 한 분이 새천년민주당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주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본인이 호남에 어떤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외국에 갔다 오셔서 강연 정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차기 대선에 욕심이 있다, 뜻이 있다고 분명히 보는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민으로 넘어갈 텐데 2년 정도 남은 대선 국민에서 본인의 의원이 속하는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은 확보를 해야만이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꿈이 있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비명계가 과연 민주당에서 현재 이재명 체제에서 몇 명이 공천을 받고 몇 명이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야 이렇게 앉아서 죽을 바야 나는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서 과거의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분열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그 다음 선거에 호남을 새천년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합쳐서 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민주당식 정계 개편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신당 창당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권력적인 축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김부겸 대표는 정치할 뜻이 대권에 대한 뜻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는 그런 뜻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에서 여의치 않고 자, 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로 어떻게 만나가지고 암묵적으로 어떤 뭐 결탁을 하던가 서로 잘 해보자 그런 어떤 포괄적인 대타협이 없으면 나가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짧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전 총리들과의 회동에 앞서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었거든요. 네.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미 한 차례 만난 적이 또 있습니다. 두 분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재명 대표와 실제로 만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만날 가능성 당연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갈등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회동하는 모습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지만 사진만 찍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었죠. 예, 전제 네, 조건이 이번에 다시,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나기 위한 그것을 서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면 사전 실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공천 관련된 게 거기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이에 두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공천 규정을 보면은 어떤 뭐 지도부나 이런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없고 공정한 어떤 경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원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 경선 득표율 감산을 20%에서 30% 올린 이 부분이 상당히 이낙연 대표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따로 갈 바에야 이낙연 대표가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